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오늘은 102회 토픽이 듣기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6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들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4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강연인데요. 이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발간된 성농화원이라는 화첩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듣는 어려운 명사가 나왔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성농화원이라는 게 무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 듣는 단어들은 이렇게 문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책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세기 의관이자 서화 애호가였던 김광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평생 수집한 그림들로 엮은 책이죠. 앞에 나온 성농하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역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다. 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오늘은 102회 토픽이 듣기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6급을 다시 6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들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4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강연인데요. 이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발간된 성농화원이라는 화첩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듣는 어려운 명사가 나왔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농화원이 뭐예요? 이거를 알고 싶어요. 사전을 찾지 마세요. 사전을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성농화원이라는 게 무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 듣는 단어들은 이렇게 문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책 이름인데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책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18세기 의관이자 서화 애호가였던 김광국이 평생 수집한 그림들로 엮은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시. 자, 어떤 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세기 의관이자 서화 애호가였던 김광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평생 수집한 그림들로 엮은 책이죠. 앞에 나온 성농하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이 사람이 수집을 했는데요. 자, 다시. 자, 여, 여기 나온 자, 다시. 자, 여기 나온 역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다. 자, 역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슨 뭐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 A라는 그림 있고 B라는 그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을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거. 이것을 역다라고 합니다. 역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사람이
평생 수집한, 평생 모은, 그렇죠. 수집하다, 모으다죠. 모은 그림들로 책을 하나 만든 겁니다. 여기엔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화가들의 작품과 동서양의 작품도 담겨 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무슨 작품들이 있습니까? 고려부터 조선시대의 어떤 그 화가들의 작품,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작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책에는 그림과 함께 그림에 대한 비평이 실려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비평 보겠습니다. 비평. 자, 이거는 무엇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고 했죠? 네, 그림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평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때요? 라고 쓴 겁니다.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을 비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무엇을 보고 저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뭐 음식을 먹고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식당에 가고 나서 분위기가 있어요, 직원들이 친절해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것을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도 있는데 그림에 대한 비평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비평을 보면 작품에 대한 예술적 평가는 물론 다른 나라의 작품과 비교한 내용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 작품이 어떻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작품과 비교한 내용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림이 없거나 훼손된 게 있기는 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왜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서 자, 그림이 없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되다라는 것은 그림이 좀 망가졌어요. 망가진 게 있긴 하지만 당시 국내외 미술 작품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뒤에 나와 있네요. 자, 당시라는 말은 여러분, 일이 있었던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일이 있었던 그때. 자, 그러면 이 그때라는 건 언제인가요? 언제? 네, 앞에서 나온 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그때에 국내외라고 했습니다. 자, 국내라고 하면 당시에 고려나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국외는 어디일까요? 국외. 자, 아까 이 그림을 엮어서 만든 책에 어느 나라의 작품도 있다고 그랬죠? 네, 서양의 작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외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때의 국내나 국외의 미술 작품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 책을 보고 이 그림을 엮어서 만든 책을 보고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자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이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성농화원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 복원하다라는 것은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뭘 다시 만들어요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성농화원은 회화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자, 중요하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국내 미술 작품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책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유통되었다. 자, 예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네, 한국에 여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있었는데요. 조선이라고 우리 부릅시다. 이제 우리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바꿉시다라고 이제 처음 시작한 그때가 있죠. 네, 여기를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앞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입니다. 시작. 조선의 시작. 여기를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기라는 말은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조선의 뒤. 네, 그래서 아까 조선 후기에 발간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번에서는 조선시대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전은 여기 고려시대인데요. 네, 이거는 조선 후기에 발간된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이 책은 원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림이 없거나 훼손되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3번, 이 책에는 그림과 그림에 대한 비평이 있다. 네, 아까 그림하고 비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4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책은 김광국이 직접 그린 그림, 네, 이 사람이 책을 만들긴 했지만 직접 그렸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자, 다음 43번과 4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 반구대 암각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3번에도 이렇게 지금 처음 듣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언저리 굽이치는 강물을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암벽에 새겨진 수십 마리 고래들. 물결이 암벽에 부딪히자 암각화 속 고래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른다.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자, 이것이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바위에 이게 바위인데요. 바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동물인가요? 네, 고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43번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위에 새겨진 고래들 한번 봤습니다. 자, 무슨 고래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혹등고래, 귀신고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색칠도 문자로 된 설명도 하나 없는 그림들이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자, 색칠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세밀한 묘사에 고래들의 정체가 단번에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색칠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색칠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세밀한 묘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묘사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무엇을 그리냐면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걸 묘사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세밀해요. 아주 잘 그린 거죠. 그래서 색칠도 없고 설명도 없지만 이거는 무슨 고래고 이거는 무슨 고래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고래들 사이로 지나가는 배 위에서 던진 작사를 맞은 고래 하나가 힘없이 끌려간다. 자, 지금 배 위에 어떤 사람이 고래를 낚시를 한 거예요. 무트로, 자, 무치라는 것은 땅입니다. 땅으로 끌고 온 고래 앞에서 춤을 추는 사내, 어떤 남자의 모습도 있고요. 어느 암각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적인 모습들. 자, 지금 암각화에 있는 그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래라는 것은 무엇과 같거나 비슷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유래가 없다 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암각화에 있는 어떤 그림들은 같거나 비슷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엔 고대인들이 보고 겪은 그들의 바다가 생생히 펼쳐져 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그들의 바다, 그러니까 고래도 있고 고래를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잘 묘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암각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표현된 내용, 보존한 방식, 제작한 연대, 발견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설명했죠? 이 사람이? 네, 고래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잘 그려졌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암각화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문자로 된 설명이 있었다. 설명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강가의 암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아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언저리라고 했습니다. 강언저리라는 것은 강가입니다. 이렇게 강이 있는데 강하고 가까운 곳, 여기를 강언저리, 강가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색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유사한, 비슷한입니다. 비슷한 게 많이 발견됐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비슷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과 46번 보겠습니다. 45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고요. 46번은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요약합니까? 분류합니까? 설명합니까? 나열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지하자원 탐사엔 땅속 깊은 곳까지 구멍을 뚫는 시추 방식이 널리 사용돼 왔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지금 찾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는 이것이 시추하답니다. 시추. 자, 뭐예요? 땅속 깊은 곳까지 구멍을 뚫는 겁니다. 왜요? 지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탐사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밖에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탐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탐사는 다 땅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굴착 방식, 자, 굴착이라는 것은 구멍을 뚫는 방식입니다. 조사 범위가 좁고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자, 경제성이 떨어지다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파괴의 우려도 큽니다. 네, 이렇게 땅을 뚫으면 거기에 사는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게 되죠. 최근 지진계와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요. 자, 무슨 기술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지상에 설치한 지진계를 활용해 광물 매장이 추정되는 곳의 파동을 측정해서 지하 구조를 도식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상이라는 것은 땅 위입니다. 뭐가 땅 위에 있어요? 지진계. 여러분, 지진이 나다, 지진이 발생하다 들어봤죠? 네, 여러분, 이게 지진계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진동이 있고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계, 이거를 지진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이 지진계를 활용해서 땅 속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동을 측정해서 도식화합니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상공이라는 것은 하늘 위입니다. 하늘 위에 인공위성으로 보내면 인공지능 AI가 종합해서 해당 지역의 광물 매장량을 분석하고 여기에 광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정밀 지하 구조 모델을 생성하죠.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굴착이 필요 없습니다. 땅을 뚫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달의 지질 연구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5번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우주 자원 탐사에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앞으로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굴착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자, 굴착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으로 지진계의 자료를 종합한다. 아까 인공지능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땅속 깊은 곳에 설치된 게 아니고요. 지진기는 아까 지상, 땅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틀렸네요. 46번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자, 신기술이 나왔는데요.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했죠?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무엇이 좋습니다라고 장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과 48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번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고요. 48번은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여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살 때는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온라인 쇼핑은 한국에 있는 제품들,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자,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를 수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거 누가 사는 건지를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세청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고 누가 사오는지 그리고 누가 파는지를 모르면 이 물건, 그렇죠? 이 물건이 나쁜 일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누가 사는지 아는 거죠. 이제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엇을 받냐면 관세청에서 개인 통관 번호를 다 받습니다. 자, 이 통관이라는 것은 수입할 때 필요한 어떤 서류입니다. 서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거 어디에서 만들었고, 이거 누가 사는 거고, 가격이 얼마이고, 그렇죠? 네, 이런 걸 통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통은 통관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 통관을 누가 합니까?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보통 통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통관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통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비즈니스나 회사 사업이 아니고 개인, 내가 그냥 사고 싶어서 물건을 산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통관에 필요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의 정보 있죠. 개인 정보, 연락처, 주소, 그리고 아이디 번호, 나의 신분증 번호 이런 것을 입력을 하면 관세청에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서 이걸 신고하는군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서 주문한 거군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개인 통관 번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발급받으면, 자, 무엇을 발급받으면 개인 통관 번호를 한 번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평생 사용합니다. 무엇을? 개인 통관 번호를.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새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 1년 더 받겠습니다. 이 번호를 1년 더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갱신하다라고 합니다. 갱신하다. 그 다음에 개편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제도나 조직 이런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겁니다.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이것을 개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개편됐습니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네, 개인 통관 번호를 도용한 불법 수입 증가가 문제인데요. 도용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용하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 때 무엇이 필요하죠? 네,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번호하고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이거 누구의 주민번호, 누구의 주소입니까? 나의 주민번호, 나의 주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자, 누구의 은행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은행 카드를 만들 때 내 주민번호, 내 주소, 내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 은행 카드를 만드는데 내 연락처나 내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연락처, 다른 사람의 주소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도용하다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불법이죠. 네, 이렇게 쓰면 범죄입니다. 나쁜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통관 번호를 도용하는 수입, 무슨 수입? 불법. 불법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개인 통관 번호라는 것은 누구의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내 정보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내 연락처, 내 주소, 내 신분증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이걸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어떤 일로? 나쁜 일로. 그런데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도용이 되면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나쁜 일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매년 갱신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번호들이 도용된 겁니다. 내가 한번 개인 통관 번호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번호는 한번 만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번호들이 도용된 겁니다. 그래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새 번호로 재발급을 받도록 개편했죠. 자, 이렇게 지금 뭐 했습니까? 개편했습니다. 네, 새롭게 바꿨습니다. 뭐 때문에? 네, 불법으로 도용된 그런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자, 그러면 도용이 어려워지겠죠. 네, 도용이 어려워지면 불법 수입도 네, 차단이 될 겁니다.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뜻입니다. 차단되다. 또 전과 달리 사용자의 직접 해지도 가능해졌는데요. 자, 해지하다. 네, 그만 사용하는 겁니다. 저 이제 이 번호 그만 사용할게요. 네, 개인 통관 번호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해지하다라고 합니다. 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바로 해지함으로써 도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미연에 사전에입니다. 사전에 미리.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사용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개인 통관 번호는 국내 물품의 해외 발송 시에 필요하다. 자, 국내 물품을 받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필요한 겁니다. 네, 틀렸고요. 2번, 개인 통관 번호가 불법 수입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악용되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데 악용되다가 뭡니까? 나쁘게 사용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나쁘게 사용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불법으로 도용된다. 네, 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예전에는 사용자에 의한 개인 통관 번호 해지가 가능했다. 아니요. 가능하지 않고 이번에 개편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인 통관 번호의 유효기간이 폐지될 예정이다. 자, 유효기간이 폐지되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은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네,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제도 개편. 자, 뭐죠? 개인 통관 번호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낙관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을 낙관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남자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불법으로 도용되는 게 사전에 방지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고요. 50번은 남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역시 네, 유추하다, 인용하다, 정의하다, 분석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공리주의. 어떤 내용인지 뒤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공리주의를 토대로 구현된 것 중 하나가 원형 감옥인데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형 감옥 어떤 건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감옥은 최소한의 감시로 죄수들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실제 교도소에도 차용된 바 있죠.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자,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 네, 뭐 교도소라고도 합니다. 교도소. 자, 교도소, 감옥은 누가 갑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에 가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원형. 그러면 이 범죄자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서 네, 뭐 1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범죄자들,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을 범죄자라고 합니다. 이 범죄자들을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감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 안에서도 나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감시하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교도소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범죄자들이 있으면 이 감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자, 이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으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시하는 사람이 여기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무슨 감옥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원형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 원형 감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리주의라는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사진에서 봤죠? 자, 중앙에 감시대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죄수들, 아까 이야기한 범죄자들입니다.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죄수라고 합니다. 한 명씩 갇혀있는 수용실들은 감시대를 중심으로 둥글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감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여기에 죄수들이 이렇게 한 명씩 있는 겁니다. 자, 죄수들은 감시하는 간수들, 네, 간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아까 범죄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감시대 꼭대기에서 여기 꼭대기에서 맨 위에서 빛을 등지고 수용실을 내려다보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빛이 있어요. 전등. 근데 이렇게 전등이 뒤에 있습니다. 수용실에서는 역광 때문에 감시대 안이 어둡게 보이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이 있어서 전등이 있는데요. 자, 빛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여기에 감시대가 있고 어떻게 있습니까? 간수 등에서 빛이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 빛이 여기까지 죄수가 있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죄수가 감시대를 볼 때는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여요?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간수들이 죄수들을 볼 때는 네,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이렇게 뒤에서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역광이라고 합니다. 역광. 역광이라는 것은 빛이 네, 저 앞에서 이렇게 가려진 겁니다. 여기 빛이 있는데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죄수들은 실제로 간수가 있건 없건 늘 감시당하고 있다고 의식해 규율에 벗어난 돌발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수들이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 감시대가 잘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24시간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을 네, 죄수들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원형 감옥에서는 많은 죄수를 하나의 수용실에 가둔다. 자, 하나의 수용실이 아니라 하나의 수용실에 한 명씩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원형 감옥의 수용실은 여러 감시대들로 둘러싸여 있다. 네, 감시대가 하나만 있다고 했습니다. 원형 감옥의 개념을 적용한 교도소가 네,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형 감옥의 감시대 안은 수용실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말하는 방식. 네, 여기 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서 사상이라고 나온 것은 어떤 생각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상이 뭐죠? 위에서 말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유추하고 있다. 이 공리주의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네, 1번 틀렸고요. 사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자, 전문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전문가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상에 새롭게 등장한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아, 여기 뭐가 새롭게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 없었네요. 4번,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자, 사례라는 것은 예입니다.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네, 원형 감옥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원형 감옥에서 간수들이 어떻게 감시를 하고 죄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2회 토픽이 듣기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